칼바람이 낡은 판잣집의 비닐 창문을 찢어밟힐 듯 울부짖었다. 바다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이곳은 인천항 근처.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쪽방촌의 가장 후미진 곳이었다.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가 거부당한 듯한 이 작은 방 안에서 김선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가는 오영진은 절망의 마지막 조각을 붙들고 있었다. 맹렬한 눈보라가 바깥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동안 방 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였다. 둔탁하고 규칙적이며 끔찍한 소리, 컥, 컥, 쿵. 얇은 이불 위에서 민지라고 불리는 아이가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8살배기 아이의 작은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휘어지며 바닥을 내리쳤다. 아이의 입계는 하얀 거품이 보글거렸고 얇은 입술은 금세 죽음의 빛을 닮은 청색으로 변해갔다.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뒤집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오영진은 비명을 지르려는 본능을 억눌렀다. 5년의 도피 생활 동안 공포는 사치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손으로 아이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거품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손가락을 넣어 입안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의 손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로 인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제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발작이 멈추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길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의 작은 나무 상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작은 약병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미 며칠 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었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암시장의 약물 브로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특수한 만성동맥경련,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의 후유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약값은 터무니없었다. 주머니 속에는 며칠간의 막노동으로 번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오영진은 그 돈을 만지작거렸다. 이 돈은 선택을 강요했다. 아이의 생명줄과도 같은 불법 항경련제한 앰플, 혹은 이 지독한 한파를 버텨낼 등유 한 통과 이틀치의 묽은 죽을 끓일 쌀. 난방용 등유통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방 안의 온도는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을 사지 않으면 아이는 발작으로 뇌가 손상되거나 질식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등유를 사지 않으면 발작이 멎는다 해도 이 혹한 속에서 둘 다 얼어 죽을 터였다. 이것이 그녀의 죄에 대한 대가였다. 5년 전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던 신해병원. 그곳의 유능한 연구 간호사였던 오영진은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생명을 훔쳐 달아났다. 사회적 명예, 안정된 미래,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지웠다. 오직 이 아이, 권지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5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그 생명이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작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축 늘어졌다. 경련의 격렬함 대신 이제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한 호흡이 방 안을 채웠다.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세 얼어붙을 것 같았다. 오영진은 결정을 내렸다. 일단은 살아야 했다. 발작은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추위와 굶주림은 더 확실한 죽음의 사자였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헌 옷가지를 끌어모아 아이를 미라처럼 꽁꽁 감쌌다. 그리고
빈 등유통과 돈을 품에 안고 일어섰다.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 역시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지독한 몸살 기운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면도날 같은 눈보라가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쪽방촌의 좁은 골목은 이미 무릎까지 눈이 쌓여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아이를 이 얼음장 같은 방에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암시장의 브로커에게는 연락하지 못했다.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신 등유 판매소에 들러 간신히 작은 통 하나를 채웠다. 그리고 남은 돈 전부를 털어 쌀 한 줌과 가장 싼 감기약 2알을 샀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이 쓰러지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골목을 되돌아오는 길은 마치 지옥을 헤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눈더미에 고꾸라졌지만 그때마다 아이의 희미한 숨소리를 떠올리며 기어이 몸을 일으켰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다행히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밀랍 인형 같았다. 오영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풍로에 등유를 채우고 불을 붙였다. 희미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거대한 냉기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냄비에 쌀을 넣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다. 묽은 죽이 끓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손을 연신 비벼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보호자인지 절감했다. 한때 그녀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료인이었다. 복잡한 약물 기전과 응급처치 프로토콜을 줄줄 외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의학의 힘이 전혀 닿지 않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저 아이가 숨을 쉬어주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5년 전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 아니, 애초에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를 수나 있었을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발악이었고 거대한 아기에 맞선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날 밤 신해병원 VIP 병동, 자신이 존경하던 민병헌 부원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오 선생, 이 아이는 어차피 가망이 없어. 권 회장님도 곧 포기하실 거야.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민병헌이 아이의 호흡기에 연결된 튜브 밸브로 손을 뻗는 것을. 그것은 안락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이의 얼굴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죽이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오영진은 고개를 저어 끔찍한 기억을 떨쳐냈다. 그녀는 끓어오른 미음을 그릇에 덜어 식혔다. 아이의 입술을 억지로 벌리고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였다. 아이는 거의 삼키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위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지야, 아니, 지후야, 제발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의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을 번갈아 불렀다. 사람들은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다. 딸. 민지가 엄마인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심지어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매조차 달랐다. 사람들은 죽은 남편을 닮았을 거라 수군댔지만 오영진은 그 시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다. 이 아이는 그녀의 딸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제네시스 홀딩스의 유일한 상속자. 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어머니와 함께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된 권태환 회장의 아들 권지후였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 뼈대는 벌써부터 아버지인 권태환을 빼닮아 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남자의 눈,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 5년간 그녀는 그 남자의 눈을 피해, 동시에 그 남자의 동생인 민병헌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녔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이 혹한과 굶주림, 그리고 아이의 악화되는 병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아이의 호흡이 다시 가빠지기 시작했다. 발작의 전조였다. 약이 없었다. 돈도 없었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오영진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무서운 결의가 서렸다. 이대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5년 전,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도망쳤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이를 감싼 이불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지후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녀는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는 기세가 조금 꺾인 듯하였다. 그녀는 남은 등유를 모두 풍로에 쏟아부었다.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적어도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쌀로 다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경련을 버텨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할 생각이었다. 이 지옥 같은 쪽방촌을 벗어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 서울로 향할 생각이었다. 제네시스 홀딩스의 심장부, 그리고 권태환이 있는 곳으로 그를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5년 전 아이를 납치한 것은 자신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오영진은 차가운 방 안에서 꺼져가는 생명과 다가오는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마지막 밤을 버텨내고 있었다. 새벽의 가장 차가운 어둠을 뚫고 오영진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5년 전 시내 병원을 탈출할 때 유일하게 챙겼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서울행 첫 차표를 샀다. 기차는 얼어붙은 도시의 새벽을 가로질러 심장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축 늘어진 인형과도 같았다.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가느다란 신음만이 아이가 아직 이 세상에 붙어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오영진은 아이를 감싼 낡은 담요를 여미며 자신의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영역,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지독했던 눈보라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택시를 탈 돈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거의 없다시피 안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낡고 더러운 그녀의 행색과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노골적인 혐오와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오영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단 하나의 목적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의학의 성체. 제네시스 병원 서울 본원의 압도적인 위용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곳은 그녀가 5년 전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지옥이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탑이었다. 묵직한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녀는 따뜻하지만 위압적인 공기에 휩싸였다. 쪽방촌의 퀴퀴한 곰팡내와는 질적으로 다른 비싼 방향제와 농축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거울처럼 광이 나는 검은색 대리석이었고 아득히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차라리 7성급 호텔의 로비에 가까웠다.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그녀를 마치 오물이라도 보듯 힐끗거리며 피했다. 오영진은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이의 호흡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VIP 응급실 표지판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질주는 곧바로 단단한 벽에 부딪혔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귀에 무정이를 꽂은 거구의 사내 2명이 철벽처럼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일반 병원 보안 요원이 아닌 제네시스 홀딩스 회장 직속의 엘리트 보안팀이었다. 환자분, 일반 응급실은 저쪽입니다. 이쪽은 사전에 등록된 VIP 전용 구역입니다. 한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시스템의 오류를 즉각 제거하려는 훈련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영진이 목이 터져라 절규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밀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은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규정입니다. 부인, 소란 피우지 마시고 즉시 일반 응급실로. 경비원이 그녀의 더러운 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어내려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여기서만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오영진은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이마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닿아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끄럽던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직원과 환자들의 등이 뻣뻣하게 굳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로비 중앙에 위치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다크 그레이 슈트,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눈빛, 조각상처럼 굳은 무표정한 얼굴. 제네시스 홀딩스의 제왕, 권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예고 없는 병원 시찰 중이었고 가장 완벽해야 할 자신의 성격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소란에 극도로 불쾌해진 참이었다. 권태환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짐승처럼 엎드린 오영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미간을 좁혔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진 격식에 맞지 않는 불협화음. 그의 곁에 있던 비서실장이 즉시 보안팀장에게 날카로운 눈짓을 보냈다. 당장 저 여자를 치워. 명령은 소리 없이 전달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급하게 오영진의 양팔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 순간 오영진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안 돼. 격렬한 몸부림 속에서 아이를 감싸고 있던 낡고 더러운 담요가 힘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깊숙이 감추고 있던 두꺼운 털모자가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로비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경비원들도, 비서진도, 심지어 오영진 자신도 숨을 멈췄다. 털모자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여자아이의 탐스러운 긴 머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리가 되지 않아 삐죽삐죽하고 거칠게 잘린 영락없는 사내아이의 짧은 머리였다. 5년간 딸 민지로 위장하기 위해 어설프게 길러 묶고 모자 속에 감춰왔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었다. 그 모습을 본 권태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그의 얼음 같던 시선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 짧은 머리카락을 그 지독하게도 낯익은 두상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오영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고쳐 안았다.
아이의 얼굴이 로비의 밝은 크리스탈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반복되는 발작의 후유증과 질식 직전의 저산소증으로 인해 아이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이미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굳게 감긴 눈꺼풀은 미세하게 떨렸고 앙다문 작은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 얼굴의 윤곽, 높은 콧대, 날카로운 턱선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닮은 꼴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도 확실한 피의 증거였다. 그 얼굴은 권태환 자신의 집무실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이었으며 동시에 그가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 같은 꿈속에서 보았던 권태환의 거대한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어떤 거대한 비즈니스 위기 앞에서도 수조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강철의 왕이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그의 호흡이 거칠게 터져나왔고 두 눈은 순식간에 불신과 경악 그리고 지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참혹한 고통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홀린 듯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5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그의 앞에서 입에 담지 못했던 그 금지된 이름을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토해냈다. 지후야. 그 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세계가 내는 절규였고 신을 향한 고발이었으며 얼어붙은 로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야수의 포효였다. 권태환의 절규는 거대한 폭풍의 신호탄이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특히 비서실장과 보안팀은 사색이 되었다. 지난 5년간 회장의 죽은 아들 이야기는 제네시스 그룹 전체에서 가장 엄격한 금기 중에 금기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회장이 충격으로 미쳤거나 아니면 저 누더기를 걸친 여자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안고 나타났거나 둘 중 하나였다. 권태환은 그러나 주위에 그 어떤 반응도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차가운 뺨을 만지려 했다. 그는 이 끔찍한 환영의 감촉을,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오영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권태환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것이 그녀가 5년간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권태환이 아이를 알아보는 순간,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회장님, 제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5년 전 아들을 납치한 유괴범으로 간주하고 진흙각 처단할 것이라 반쯤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세게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그녀가 5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권태환의 머릿속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 아이는 지우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죽었던 내 아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5년 전 그 끔찍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에서 아내는 즉사했고 아들 지우는 실종 후 모든 정황 증거와 당시 병원의 기록에 의해 사망 처리되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서류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아이는 무엇인가?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난 5년간 감히 나를 상대로 끔찍한 사기극을 벌인 것인가 아니면 그 사고 자체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거대한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슬픔을 압도했고 슬픔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의혹으로 변해갔다. 당장 이 아이를
VIP 집중 치료실로 옮겨 권태환이 다시 한번 포효했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혼란이 아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군주의 명령이었다. 병원 내 최고의 의료진을 전부 호출해 소아신경외과, 심장내과, 전부 만약 이 아이에게 단 1분이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희 모두 이 병원 전체가 내 손에 사라질 줄 알아. 그의 말에 얼어붙어 있던 병원 시스템이 비로소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비상카트와 온갖 의료 장비들을 밀며 미친 듯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게 오영진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었다. 오영진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안 돼요, 내가 같이 가야 해요. 이 아이의 상태는 나만 알아요. 하지만 2명의 보안 요원이 쇳덩이 같은 팔로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아이는 이미 의료진의 손에 넘어가 집중치료실로 향하는 비상 엘리베이터 안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아이의 작고 창백한 손이 카트 밖으로 축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오영진이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 아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그녀를 지탱해왔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다. 극도의 피로와 며칠간의 굶주림, 그리고 방금 겪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오영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비원들을, 그리고 저 멀리 얼음 조각처럼 서 있는 권태환을 희미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증오와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적어도 아이는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자신이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녀는 보안 요원들의 손에 붙들린 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희미해지는 의식을 삼켜버리기 직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권태환의 얼음 같은 눈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권태환은 바닥에 쓰러지는 오영진을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가 사라진 엘리베이터 문과 바닥에 더러운 넝마처럼 쓰러진 정체불명의 여자 사이에서 잠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은 불타는 지옥이었다. 5년 만에 기적처럼 찾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어쩌면 그 아들을 지옥 같은 환경 속으로 납치했을지도 모르는 저 여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끔찍한 진실의 끝을 봐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설령 그것이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앞을 막아선다면 모조리 부숴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로비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제어 여자를 감시해. 의식을 차리는 즉시 내게 보고해. 아니, 내가 직접 가지. VIP 병동 가장 안쪽 최고 보안 등급의 병실에 가두어. 그 어떤 의료진도,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접근 금지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를 덧붙였다. 그리고 5년 전 그 사고와 관련된 파일을 전부 다시 가져와. 경찰 기록, 보험사 기록, 그리고 시내 병원의 기록까지 먼지 하나도 빠짐없이.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오영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를 덮친 것은 쪽방촌의 지독한 향이나 곰팡내가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너무나도 부드러운 시트가 그녀의 거친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눈을 뜬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병실이 아니라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값비싼 원목과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사스러움은 그녀에게 안도감 대신 질식할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우아하지만 빈틈없는 금빛 세장.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며칠간의 굶주림과 탈진,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링거액이 그녀의 마른 팔뚝으로 천천히 주입되고 있었다. 그녀의 더러운 쪽방촌 옷은 사라지고 깨끗하지만 어쩐지 죄수복처럼 느껴지는 최고급 환자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이였다. 민지야, 아니 지후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외치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오려던 순간 방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 권태환이었다. 그는 마치 이 방의 공기마저 소유한 주인처럼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비서실장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비서실장을 복도에 세워두고 홀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쿵!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오영진의 심장을 내리쳤다. 권태환은 침대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는 척하며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관찰했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제 아이는 괜찮은 겁니까? 오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다. 권태환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감정이 제거된 텅 빈 얼음 동굴과도 같았다. 아이는 살아있다. 제네시스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있지. 지금은 네가 대답할 차례다. 너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오영진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를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자 혹은 용의자로 신문하고 있었다. 오영진은 마른 입술을 죽였다. 5년 전 민병헌의 눈을 피해 병원을 탈출하며 그녀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었다. 하지만 권태환 본인과 이렇게 직접 대면하게 될 줄은, 그것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권태환에게 민병헌은 죽은 아내의 유일한 피부티이자 그가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이었다. 그런 그에게 5년 전 당신의 처남이 당신의 아내를 죽이고 아들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을 미친 여자 혹은 이간질을 하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 즉시 제거해버릴 터였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기억뿐이었다.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했던 거짓 신분을 내뱉었다. 그리고 아이는 제 딸 김민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권태환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경멸의 빛이 스쳤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딸이라고 로비에서 모든 사람이 들었다. 넌 분명 그 아이를 지후라고 불렀어. 네가 쓰러지기 직전에.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오영진은 숨이 막혔다. 절박한 순간에 튀어나온 아이의 진짜 이름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건 죽은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음 거짓말을 엮어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남편을 닮은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리고 딸을 아들처럼 보이게 한 것은. 그녀는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했던 변명을 반복하려 했다. 가난한 과부에게 딸은 위험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말은 권태환의 싸늘한 웃음소리에 끊겼다. 그는 비웃고 있었다. 가난 위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보안이 철저한 이 제네시스 병원 VIP 로비로 뛰어들었나. 평범한 빈민이라면 국립병원 응급실로 갔겠지. 넌 정확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김선희 씨, 권태환은 그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받아 마땅한 어미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성역에 침입한 정교한 사기꾼으로 보고 있었다. 어디서 찾았지, 내 아들과 내 어린 시절과 그렇게나 닮은 아이를. 유전공학이라도 동원했나?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나? 목적이 뭐지? 돈인가 제네시스 홀딩스의 지분이라도 요구할 생각이었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오영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이미 그녀를 유괴범이나 사기꾼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영진이 절규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방 입구에는 이미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소리 없이 들어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제발, 제 아이를, 민지는 제 딸이 맞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세요. 아이가 나오면 당장 당신 눈앞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제발. 그녀의 애원은 진심이었지만 권태환의 귀에는 그것마저도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연극으로 들릴 뿐이었다. 권태환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무표정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완강한 부인과 명백한 거짓말에 뒤섞인 절박함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저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99% 확신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만약이라는 1%의 끔찍한 희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지후라면 5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의 분노는 이제 저 정체불명의 여자를 넘어 5년 전 그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을 향해 번져갔다. 네온 이곳에 머문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의료진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어. 물론 내 허락 없이는 의료진조차도 널 만날 수 없을 거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어. 넌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다. 넌 아이를 볼 수 없어. 내가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이미 집행된 선고였다. 오영진은 절망했다. 아이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안 돼요, 회장님, 제발. 민지는 나 없이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권태환은 그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다시 닫히고 이번에는 밖에서 기계적인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영진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권태환을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애초에 그녀의 말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한 통제해둔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칠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아이를 볼모로 잡힌 무력한 죄수일 뿐이었다. 한편 병실을 나선 권태환은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김 비서에게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김선희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출생 기록, 학력, 가족관계, 지난 5년간의 행적, 그 여자가 숨쉬는 공기까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김 비서는 놓치지 않았다. 중환자실의 그 아이. 그 아이의 DNA 샘플을 채취해 병원 연구소가 아니라 제네시스 바이오 본사 연구실로 직송해 나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이 사실은 병원장을 포함해 그 어떤 개미 새끼도 알아서는 안 된다. 결과는 내 손에 직접 보고해. 김 비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권태환은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의 얼굴은 다시금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강철 가면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친자로 나온다면 그것은 5년 만의 기적이 아니라 5년 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죽은 아내의 비극적인 사고사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끔찍한 서막이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자신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제네시스 홀딩스 본사 예10 10층 부회장실. 권태환의 집무실보다 불과 10층 아래에 위치한 그곳은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차갑고 정제된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부회장 민병헌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권태환이 방금 전 내려다보았던 것과 똑같은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그 속에 꿈틀거리는 거대한 야망을 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자신의 누나이자 권태환의 아내였던 민수진을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로 위장해 완벽하게 제거했고 조카인 권지후마저 당시 시내 병원에서 사망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오직 권태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매형이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은 슬픔에 잠겨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권태환은 그 지옥 같은 슬픔을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승화시켜 오히려 제네시스를 지난 5년간 2배나 더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냈다. 민병헌은 5년간 숨을 죽이며 매형의 그림자 밑에서 충실한 2인자 역할을 수행하는 척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이제 권태환의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이사회에 은밀히 흘리며 그룹 전체를 장악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태블릿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울렸다. 일반 업무 보고가 아닌 오직 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알파 등급의 보안 경보였다. 민병헌은 천천히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제네시스 바이오 본사 연구실, 즉 그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심어둔 자신의 가장 깊숙한 방패막이로부터 온 비밀 보고였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민병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회장 특명, VIP 중환자실, 신원 미상, 아동 환아, DNA 샘플 채취, 권태환 회장, 본인과 친자 관계 긴급 확인 요청, 절대 보안. 심장이 쿵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신원 미상 아동 VIP 중환자실. 그는 즉시 제네시스 병원 보안 시스템의 내부망에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다. 그는 매형인 권태환과 동일한 혹은 특정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마스터 키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VIP 병동 최고 보안 구역인 찰리 켜쇼 1회 김선희라는 가명의 여자가 감금 상태로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즉각 확인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로비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여자가 필사적으로 절규하며 경호원들과 뒤엉켜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에 눈이 먼 불쌍하고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경호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와 마주치는 순간, 민병헌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5년간의 혹독한 도피 생활로 깡마르고 초췌해졌지만 그 지독하게도 낯익은 눈빛, 그 악착 같은 생존 본능,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5년 전, 그날 밤, 시내병원 VIP 병동에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신입 간호사 오영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 경호원과의 몸싸움 중 털모자가 벗겨지고 드러난 아이의 얼굴. 민병헌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권지후, 5년 전, 그는 분명히 자신의 신복이었던 시내병원 소아과 과장에게 지후의 호흡기에 연결된 밸브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사망 선고서까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어떻게 오영진, 감히 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간호사년이 자신의 완벽한 살인 계획을 눈치채고 아이를 빼돌렸단 말인가. 그리고 5년 동안이나 자신의 거대한 감시망을 피해 아이를 숨겨왔단 말인가. 모든 조각이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오영진은 아이가 병들자 다른 모든 병원을 제쳐두고 일부러 제네시스 병원으로 권태환의 심장부로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마지막 발악이자 자살 특공이었다. 민병헌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손이 분노와 통제 불가능한 공포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영진과 권지후, 그 두 사람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5년 계획, 아니,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파괴할 살아있는 증거였다. 누나 민수진의 살해 혐의, 조카 권지우 살해 미수, 그리고 그 범죄들을 덮기 위해 저질렀던 수조 원대의 제네시스 홀딩스 횡령 및 주가 조작, 그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의 입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권태환이 DNA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그는 5년 전의 사고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칠 것이다. 그는 권태환이라는 남자가 한번 의심을 품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추적하는 냉혹한 짐승이라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짐승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영원히 없애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네시스의 그 어떤 보안망에도 잡히지 않는 특수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말씀하십시오. 부회장님. 제네시스 병원 서울 본원, VIP 병동 관리격 1호, 그리고 소아 중환자실 3호 베드 두 곳에 긴급 오염 제거가 필요하다. 민병헌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혼란이 모두 사라진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오영진의 가명이나 아이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제거해야 할 대상의 정확한 좌표를 특정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입니다. 특히 VIP 병동은 회장 직속 보안팀이 24시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안 등급이 최고 수준입니다. 민병헌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너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다. 내 사람들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거다. 병원 전체 보안 시스템은 정확히 10분간 정기 점검을 위장해 마비될 거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10분뿐이다. 아이는 집중치료 중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심정지. 여자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비관한 투신자살. 실비 고그 1호는 마침 창문이 열리는 구조도군. 최대한 비극적으로 보이게 처리해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그는 권태환이 지금쯤 DNA 검사 결과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을 것임을 알았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었다. 확인했습니다. 2시간 내로 청소 완료하겠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통화가 끊겼다. 민병헌은 위성 전화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는 제네시스 병원 통합 시스템 관리팀에 있는 자신의 또 다른 방패막이에게 짧은 암호 메시지를 전송했다. 새벽 03:00 전체 시스템 정기 점검, 프로토콜 실행, 10분간 오프라인 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2시간 후면 오영진과 권지우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리고 아주 비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권태환은 기적처럼 찾았다고 믿었던 아들을 병원에 어이없는 의료사고와 미숙한 환자 관리로 인해 다시 잃게 될 것이다. 그 참혹한 절망감은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터였다. 민병헌은 자신의 집무실 한쪽에 숨겨진 바에서 값비싼 콘약 한 잔을 따랐다. 검붉은 액체가 담긴 유리잔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사악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권태환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지옥 같은 5년을 압축시킨 얇은 봉투 하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제네시스 바이오 본사 연구실에서 직송된 절대 보안, 인장이 찍힌 봉투였다. 그의 손은 강철 같았지만 봉투를 여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와 미래, 그의 왕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숨을 참고 종이를 펼쳤다. 수많은 유전자 마케오와 복잡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마지막 한 줄에 고정되었다. 검체 B 권지후 추정는 검체 A 권태환과 북의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 중 99%.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5년 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알리는 선고였다. 아들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들이 죽었다고 보고했던 그 모든 시스템이 어쩌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의미했다. 죽은 아내 민수진의 사고. 그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당장 보안팀 전원 VIP 병동으로. 최고 비상사태다. 그 여자와 아이를 확보해. 같은 시각 VIP 병동 고이 1호. 오영진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5년간 도망자로서 갈고 닦은 그녀의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방금 전 방구석에 설치된 최고급 공기청정기의 작동 램프가 아주 잠깐 깜빡였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이 병원의 VIP 병동은 자체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시스템에 누군가 개입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굴렸다. 거의 동시에 삑 하는 전자음과 함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 검은색 전술 복장에 가까운 옷을 입은 얼굴 없는 2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아닌 날카로운 주사바늘이 달린 금속제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민병헌의 지시대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들은 오영진이 침대에 누워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이미 침대 반대편 의료용 카트 뒤에 몸을 숨긴 후였다. 괴한 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카트 쪽으로 다가왔다. 오영진은 숨을 참았다. 남자가 카트를 발로 걷어차는 순간 그녀는 짐승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링거 스탠드에서 뽑아낸 묵직한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5년의 도피 생활은 유능했던 간호사를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사로 만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쇠 파이프로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른 남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지후 저들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면 지후 역시 안전할 리 없었다. 그녀는 괴한 중 한 명을 방 안의 대형 유리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인 뒤 그가 균형을 잃은 틈을 타 복도로 뛰쳐나갔다. 살려주세요, 암살자다. 그녀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꺼졌다. 민병헌이 약속한 10분의 점검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비상등마저 켜지지 않았다. 권태환과 그의 직속 보안팀은 이 비상 상황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 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VIP 병동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젠장 시스템이 전부 다운됐다. 외부 침입이다. 김 비서가 외쳤다. 권태환의 얼굴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한 직후 벌어진 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거 명령이었다. 오영진은 어둠 속을 기억의 의지에 달렸다. VIP 병동에서 소아 중환자실 PICU까지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PICU 입구 역시 보안 카드가 먹통이 된 채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문을 밀치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최악의 광경을 목격했다. 지우가 누워있는 3번 베드 옆에 흰색 간호사 복장을 한 낯선 여자가 아이의 정맥 주사 라인에 또 다른 주사기를 연결하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오영진이 절규하며 몸을 날렸다. 오영진의 몸부림으로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고 치명적인 약물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가짜 간호사, 즉 민병헌의 또 다른 암살자는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오영진을 찔렀다. 바로 그 순간 PICU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권태환과 그의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불켜 모두 꼼짝마. 보안팀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들은 단검을 든 암살자와 피를 흘리며 지우의 침대 앞을 막아선 오영진, 그리고 그들을 쫓아온 천리격의 1호에 괴한 2명과 마주쳤다. 회장님, 김 비서가 권태환을 보호하며 앞을 막아섰다. 괴한들은 일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총을 꺼내 들었다. 제네시스 병원 한복판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려는 찰나였다. 권태환의 보안팀 역시 즉각 응사태세를 갖췄다.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 힐리 고기 1호에서 온 괴한 중 한 명이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목표물 권태환을 향해 마지막 남은 독극물 주사기를 던지듯 내뻗었다. 죽어라.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났다. 김 비서도 다른 보안 요원들도 그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 멀었다.
권태환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치명적인 바늘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단검에 찔린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던 오영진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권태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그 주사기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5년 전 민병헌이 지후에게 사용하려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심장을 즉각 마비시키는 고농축 칼륨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치명적인 주사 바늘이 그녀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권태환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자신을 납치범이자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던 여자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아니, 그의 등 뒤에 있는 지우를 바라보며 쓰러졌다. 지우, 살려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권태환의 보안팀이 총을 발사했고 암살자들은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PIG군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피, 그리고 치명적인 약품 냄새로 뒤덮였다. 권태환은 쓰러진 오영진과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 자신의 아들 지우를 망연자실하게 번갈아 보았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제네시스 병원 소아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전쟁터에서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권태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피와 혼돈을 갈랐다. 살아있는 놈들은 전부 묶어 박사와 응급팀은 이리 와. 지금 당장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원 시스템을 단 1초도 신뢰할 수 없었다. 5년 전 자신의 아들을 사망 처리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고, 방금 전에는 그 아들과 아들의 구원자를 암살하려 했던 시스템이었다. 펜트하우스로 옮긴다. 둘 다. 지금 당장 내 전용 엘리베이터로 비상 통로를 확보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병원 규정이나 환자 이송 프로토콜 따위는 무시되었다. 김 비서가 즉각 보안팀을 재편성하여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권태환의 개인 주치의인 안박사 제네시스 그룹의 핵심 임원들만을 관리하는 그림자 속의 의사가 이끄는 최고 의료팀이 순식간에 2개의 이동식 중환자실 침대를 준비했다. 한 침대에는 호흡은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지후가, 다른 한 침대에는 옆구리의 자상과 어깨에 박힌 치명적인 주사기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오영진이 실렸다. 권태환은 직접 아들의 침대를 밀며 강철로 된 성벽처럼 그들 곁을 지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제네시스 홀딩스 최상층. 권태환의 펜트하우스는 병원보다 더 정교한 의료시설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거실 한복판에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긴급 설치되었고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였다. 안 박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주사기 성분 분석이 급합니다. 하지만 권태환은 바닥에 떨어진 암살자의 주사기를 가리켰다. 필요 없어. 5년 전 지후에게 쓰려던 것과 같은 물건일 테니까. 고농축 염화칼륨이다. 당장 해독 절차 시작해.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안 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즉각 칼슘 글루코네이트와 인슐린 포도당 용액을 준비시켰다. 시간은 지옥처럼 흘러갔다. 권태환은 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바로 그 아들을 구하고 방금 자신의 목숨까지 구해준 정체불명의 여자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선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겨진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자신의 아들을 5년간 숨겨야 했는가? 그리고 왜 자신을 그토록 경멸하고 두려워하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으면서도 망설임 없이 자신을 위해 독극물 주사를 대신 맞았는가? 거대한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혼란과 부채감에 휩싸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오영진의 위태롭던 생체 신호가 기적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안 박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잡았습니다. 독소는 제어됐습니다. 과다 출혈과 약물 쇼크로 며칠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권태환은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오영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끔찍했던 쪽방촌의 행색은 사라지고 창백하지만 묘하게도 기품이 서려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누구인가? 몇 시간이 더 흐르고 정오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쯤 오영진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 얼굴. 지후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5년간의 모든 고통과 안도가 담겨 있었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그녀가 위태롭게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던 순간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권태환이 그녀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아이는 괜찮다다. 너도 살았고. 권태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의 왕이나 신문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심연에서부터 길어 올린 듯한 완전히 부서지고 텅 비어버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제 말해. 내 진짜 이름이 뭐지? 그리고 5년 전 그날 내 아내와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방금 전 병원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독주사를 맞은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게 그녀가 자신의 적이 아님을 증명했다. 오영진은 권태환의 무너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가 악마처럼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지후의 유일한 피부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혹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오영진입니다. 5년 전 시내병원 VIP 병동 간호사였습니다. 권태환의 눈이 크게 뜨였다. 시내병원.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봉인된 바로 그곳이었다. 그날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회장님의 사모님은 현장에서. 하지만 지우는 오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타박상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사모님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던 틈을 타 민병헌 부회장님이 당시 소아과 과장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권태환의 몸이 굳었다. 민병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처남이자 오른팔. 민 부회장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가망 없다고 회장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편안하게 보내드리라고. 오영진의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건 안락사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건강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살인 짓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당직이었고 소아과 과장이 지우의 호흡기 밸브에 손을 대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권태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저는 오영진은 흐느꼈다. 다른 병실에서 코드블루 응급 상황을 거짓으로 울렸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그쪽으로 달려간 사이 저는 마침 바로 옆 침대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방금 숨을 거둔 다른 아이의 시신과 지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권태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제가 지후의 사망 선고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시신을 지우인 것처럼 꾸며서요. 그리고 저는 지우를 병원 리넨 카트에 숨겨 시체 안치실로 가는 직원 통로를 통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유괴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아기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유일한 영웅이었다. 권태환은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거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강철의 왕흥은 완전히 무너졌다. 5년간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 아들의 상실,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었던 유일한 가족이었던 민병헌의 위로.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악마의 연극이었다. 민병헌, 그가 감히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3살배기 조카까지 살해하려 했단 말인가. 왜? 권태환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왜? 제네시스 홀딩스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영진이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사모님은 민 부회장님의 비자금 내역을 우연히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사고 며칠 전 두 분이 병원 복도에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사모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태환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 부회장이 선수를 친 겁니다. 진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와 눈물로 얼룩진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났다. 권태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차갑고 순수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아들 지우의 얼굴을,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탈진해 다시 잠이 든 오영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 두 사람에게,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제네시스 홀딩스 본사 78층 이사회 회의실. 해가 뜨기 직전에 푸른 새벽빛이 거대하고 차가운 마호가니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제국의 심장이자 권태환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공간의 주인은 따로 있는 듯했다. 민병헌은 부회장석이 아닌 회장석 끝에 서서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샘으로 창백했지만 눈은 광기에 가까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병원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그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권태환이 자신을 사냥하기 전에 먼저 그의 목을 치는 것.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명분은 회장의 긴급 정신감정 및 직무 정지 안건이었다. 제네시스의 핵심 이사들이 동이 트기도 전에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5년간 그룹을 철권으로 이끌어온 권태환에게 감히 반기를 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병헌이 내민 증거들은 그들의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이사님들, 이른 새벽에 모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민병헌이 비통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지난 5년간 저는 매형이신 권 회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그분의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을 기점으로 회장님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제네시스 병원 보안팀의 보고서. 물론 그가 조작한, 그리고 병원 로비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권태환은 지후라는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낯선 여자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직접 데려가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 여자는 5년 전 실종된 간호사 오영진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 여자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아이를 돌아가신 지후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민병헌은 마치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억누르는 듯 눈을 감았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 혹은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외상입니다. 어젯밤, 회장님은 병원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사설 경호팀을 동원해 총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사기꾼 여자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제네시스 병원에서의 총격전. 그것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민병헌은 결정타를 날렸다. 현재 회장님은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저 여자와 아이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영 공백이자 제네시스 헌장 제23조에 의거한 정신적 무능력 상태입니다. 이사회의 이름으로 저는 권태환 회장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저 사기꾼 일당에 대한 사법 처리를 발의합니다.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지만 민병헌의 논리는 치밀하고 강력했다. 그 발에 내가 직접 승인하겠네. 바로 그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이사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권태환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혼란이 무색하게도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제로 돌릴 듯한 공허한 살기였다. 그의 곁에는 김비서의 부축을 받고 있는 오영진이 옆구리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권태환의 손을 잡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아이, 권지후였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권태환의 어린 시절을 빼닮은, 하지만 죽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아이. 민병헌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이사님들, 저것이 증거입니다. 회장님이 저 사기꾼들에게 완전히 현혹되었습니다. 보안팀 당장 저들을 끌어내. 그가 소리쳤지만 회의실 문을 지키고 선 보안팀은 김비서가 이끄는 회장 직속팀이었다.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병헌, 권태환이 나지막이 불렀다. 자네가 말한 사기꾼이 바로 여기 있네. 그리고 정체불명의 아이도 여기 있고. 그는 지후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앞으로 내세웠다. 아이는 거대한 회의실과 수십 개의 위압적인 시선에 겁을 먹고 아빠의 다리 뒤로 숨으려 했다. 권태환은 몸을 숙여 아들의 눈을 맞췄다. 지후야, 괜찮아. 저 사람, 기억나니? 권태환의 손가락이 민병헌을 정확히 가리켰다. 민병헌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지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민병헌을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중환자실에서의 공포,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5년 전 병원 침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어렴풋하고 무서운 기억의 조각. 아이의 작은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의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삼촌. 그 한마디. 삼촌. 그것은
민병헌이 제시한 망상과 사기극이라는 모든 논리를 단번에 박살내는 피로 맺어진 진실의 선언이었다. 기어진 말이야, 저 아이를 저 여자가 세뇌시킨 거야. 민병헌이 짐승처럼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가로막혔다. 오영진이었다. 그녀는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5년간 자신의 목숨처럼 간직해온 낡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5년 전 신해병원에서 제가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회의실 전체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선생, 이 아이는 어차피 가망이 없어. 권 회장님도 곧 포기하실 거야.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민병헌의 목소리였다. 5년 전 자신의 조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감정 없는 살인자의 목소리.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민병헌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민병헌은 자신이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이 모든 것을 망친 것은 오영진이었고 이 모든 것의 증거는 권지후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탈 명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괴성을 지르며 가장 약한 고리인 권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놈들 때문에. 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물러났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벌어졌다. 민병헌이 지후에게 손을 뻗기도 전에 두 개의 그림자가 그를 막아섰다. 하나는 오영진이었다. 그녀는 옆구리의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민병헌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이 치명적인 공격의 궤도를 아주 약간 틀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권태환이 움직였다. 그는 분노한 표범처럼 몸을 날려 민병헌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내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병헌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그의 팔을 꺾고 명패를 든 손목을 테이블 모서리에 그대로 내리찍었다. 으악! 민병헌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크리스탈 명패가 박살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권태환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처남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다. 그는 민병헌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불과 몇 인치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민병헌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로 매형을 바라보았다. 권태환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과 죽음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수진이를 위해서다. 그가 민병헌의 복부에 무자비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민병헌이 피를 토하며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그제야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의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와 완전히 제압된 전 부회장을 결박했다. 권태환은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떨리는 몸을 감쌌다. 그는 쓰러진 민병헌과 마찬가지로 탈진해 바닥에 주저앉은 오영진, 그리고 공포에 질린 이사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제네시스의 마지막 도박은 끝났다. 이제 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차가운 침묵은 바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때 제네시스 홀딩스의 2인자로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민병헌은 이제 팔이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권태환의 직속 보안팀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권태환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권태환은 그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민병헌이라는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졌다. 이사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감히 움직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전 부회장이 검찰 특수팀 권태환이 이미 회의 시작 전에 대기시켜둔 액에 인계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괴물에게 동조하여 왕국의 진정한 주인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권태환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질책이 아닌 얼음장 같은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들의 배신이나 어리석음을 탓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 모든 지옥도를 끝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들 지우를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서 있는 오영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옆구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지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침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권태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펜트하우스로 모셔 안 박사에게 최고 수준으로 치료하게 해. 그리고 지우도.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내뱉어 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데도 가지 않아. 그날 이후 제네시스 홀딩스와 대한민국 전체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권태환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민병헌의 입에서 나온 모든 관련자의 이름, 그리고 5년 전 오영진의 녹취 파일과 병원 암살 시도에 가담했던 모든 방패막이들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병원장은 물론 지후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했던 소아과 과장, 그리고 민병헌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그룹 내 임원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철창신세를 졌다. 권태환의 분노는 제국의 기초를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5년간 썩어 들어갔던 환부를 도려내는 가장 확실한 외과 수술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권태환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네시스 본사 대강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철의 군주는 지독한 수척해진 얼굴로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담담하게 5년 전 자신의 아내 민수진이 처남인 민병헌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당했으며 자신의 아들 권지후 역시 그에 의해 살해될 뻔했음을 밝혔다. 제요의 아들 권지우는 5년 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용감한 의료인의 희생으로 인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권태환은 연단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깨끗한 정장 차림의 오영진이 휠체어에 앉은 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이분은 오영진 씨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5년간 유괴범 혹은 사기꾼으로 오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저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권태환은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휠체어에 앉은 그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네시스 홀딩스와 저 개인은 오영진 씨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오늘부로 오영진 씨의 모든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으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제네시스 홀딩스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동안
김민지라는 가명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자신의 아들 권지우의 존재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며 그가 제네시스 홀딩스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끔찍하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에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지독했던 겨울의 상처 위로 따뜻한 여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강릉의 한적한 해변가, 외부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권태환의 개인 별장. 그곳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강철과 유리가 아닌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에서 5년 전의 악몽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밝아진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여기요. 권지후였다. 더 이상 민지의 어설픈 가발이나 원피스를 입지 않은 짧은 머리에 씩씩한 사내아이. 제네시스 최고의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치료한 결과 5년 전의 트라우마로 인한 만성경련 증상은 기적처럼 사라졌다. 아이는 아빠를 향해 신나게 공을 찼다. 권태환은 슈트가 아닌 편안한 리넨 셔츠 차림으로 난생 처음 지어보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공을 받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지옥의 냉기가 아닌 5년 만에 되찾은 3의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 모습을 정원 옆 테라스에 안락의자에 앉아 한 여자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영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쫓기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았지만 권태환이 제안한 병원의 고위직이나 막대한 보상금은 모두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지우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다. 권태환은 지우에게 잠시 쉬라고 손짓한 뒤 차가운 레모네이드 2잔을 들고 그녀가 있는 테라스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잔디밭 위를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감사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지후, 많이 밝아졌어요. 오영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권태환이 덤덤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오영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준 여자. 오영진 씨, 당신에게 평생을 빚졌습니다. 오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 덕분에 5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우를 지켜냈고요.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권태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이를 향해 손짓했다. 지후야, 이리 와. 지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권태환과 오영진의 사이, 그 빈 공간으로 망설임 없이 파고들었다. 아이는 한 팔로는 아빠의 목을, 다른 한 팔로는 5년간 자신을 지켜준 엄마의 팔을 꼭 껴안았다. 두 분 다 같이 놀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권태환과 오영진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과거의 지독한 비극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겨낸 숭고한 희생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지독한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찬란한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